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주제 통합 지문이고요. 여러 가지 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른쪽 서간문 편지래요. 고전소설 운영전에 포함된 편지글. 경항고 친구들은 운영전 배운 적이 있죠. 다음 서간문 편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술갈래에 해당을 한다. 교술갈래는 또 어디에 들어간다? 그렇지, 문학에 들어가죠. 예술에 들어가겠지. 비극적이고 감상적입니다. 운영이라는 궁녀와 김진사의 사랑인데 얘네들 그냥 둘 다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 시절에 이렇게 둘이 눈 맞아서 연애하면 둘 다 죽어. 남녀 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이 주제고요. 특징, 신분이 다른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개인 대 사회의 갈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지.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감정인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누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나? 아름다운 사랑하시고 고전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비유를 사용해서 현재의 처지와 상황을 호소력 있게 전해줍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먼저 보죠. 운영전의 글쓴이는 두 사람의 편지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목숨 건 애절한 사랑의 감정.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이별의 고통. 물론 소설 전체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사회 제도가 개인을 얼마나 억압합니까? 이런 이야기도 다뤄줄 거다. 본문 보러 가죠. 김진사가 운영에게, 김진사는 궁 밖에 있고 운영은 궁 안에 있어요. 둘이서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처지라 편지만 주고받고 있는 거지. 지금 이미 서로 마음을 너무 주었어. 한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뒤로 넋이 날아가 버릴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로? 처음 만난 이후로. 도성 서쪽 운영이가 사는 곳, 운영은 성 안의 궁녀. 이게 서궁과 동궁이 있는데 서궁 쪽에 운영이가 살고 있거든. 도성 서쪽을 향할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려 합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다, 몹시 서럽다, 절통하다. 이 정도면 관용적 표현. 마침 벽 틈으로 편지를 전해주어서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운영이가 김진사한테 먼저 편지 주었고 김진사가 운영이에게 두 번째 답장하고 있는 거야. 답장이야, 답장. 편지를 미처 열어보기도 전에 숨이 막히고 채 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셨습니다. 편지 봉투 보자마자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진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군대 갔는데 아버지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진짜 봉투 나는 그날 못 읽었어. 괜히 그런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 진짜 효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제대하면 다 원래 그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편지를 열어보기도 전에 숨이 막히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자려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저히 시험 문제 딱히 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전전반측, 전전긍긍, 노심초사. 사자성어는 좀 외워놓으시고 먹으려 해도 음식이 목에 걸렸습니다. 병이 가슴 속 깊이까지 들어와 백약이 무효한 지경이랍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의 병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에 해당되는 거니까 상사병이지. 저승해와 눈앞에 와 있으면서 오직 목숨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당신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 포기했어. 거의 체념한 상태야. 천지신명이 도우사 사자성어 천, 우, 신, 족. 살아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하늘 당신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풀 수 있다면 마땅히 이 몸을 천지신명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뭐뭐 한다면 가정법을 사용해서.
종이를 앞에 두고 목이 매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영탄적인 오조. 당신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서 애가 타고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이야기. 운영이 김진사에게 작년 밤이었었죠. 운영과 김진사가 만난 처음 시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군자의 모습을 뵙고 천상의 신선이 인간 세계로 유배 오신 거로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어머, 비유가 있고 잘생겼다는 뜻이지. 저의 용모가 다른 9사람, 여기에서의 다른 9사람은 다른 궁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훨씬 못하건만 어머 겸손, 겸양의 말하기.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전생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불교적이야. 제 옷에 튄 먹물 한 점이 마침내 가슴 속 하늘 맺게 할 빌미가 될 줄 어찌 알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사랑은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주렴 사이로 바라보면서 곁에서 모실 인연을 만들고 싶었고 꿈속에서도 잊어 배웠을 때 장차 잊지 못할 사랑을 이어보고 싶었어요. 저 남자랑 어떻게 만날 수 없을까? 아름다운 낭군의 모습이 황홀하게 제 눈에 어려 있었습니다. 백꽃에 두견새 우는 소리, 오동나무에 밤비 내리는 소리를 서글퍼, 어머 이 소리가 서글프게 들려 지금 사랑을 이룰 수 없는 내 마음처럼. 그러니까 감정이입. 어디에 뭐 하는 소리며 어디에 뭐 하는 소리며 쉼표해놓고 대구법도 쓰여져 있다. 뜰 앞에 가녀린 풀이 돋아나고 하늘가에 외로운 구름이 날리는 모습 역시 서글퍼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색깔칠할까요? 백꽃에 두견새 우는 소리, 오동나무 밤비 내리는 소리, 뜰 앞에 가녀린 풀, 하늘에 외로운 구름, 전부 다 감정이입이라고. 소재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혹은 서로 다른 것 찾기. 서글퍼서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병풍에 기대어 앉기도 하고 난간에 기대어 서기도 하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거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저 사람과 나는 서로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미 알고 있어. 답답함. 다음,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 나는 궁녀고 저 사람은 외간 남자야. 만날 수가 없어. 낭군 또한 저를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호칭에서부터 이미 마음을 준 게 드러나는 거지. 다만 한스러운 건 이 몸이 낭군을 만나기도 전에 돌연 죽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당신 보지 못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 된다면 천지가 다 한들 이것도 가정이에요. 가슴 속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연모의 정, 바위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진다 해도 가정. 그랬는데 어떠한 걸 가정? 바위가 문드러질 일은 없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CF. 여러분 혹시 정석가라고 하는 고려가요 알고 있어요? 네,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야. 저의 품은 하는 사그러지지 않을 겁니다. 전체 줄거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난 너 없으면 안 돼, 못 살아고 하지만 다 살아. 살게 돼 있어. 운영전에 나타난 사랑의 형상화 방식. 얘네들은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지를 통해. 이 말이 중요하죠. 간접적으로 형상화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신분적 제약으로 인한 갈등의 상황.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써드렸었더라. 이 소설의 갈등 구조는 개인 대 사회 혹은 개인 대 제도의 갈등이다. 애틋한 사랑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어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첫 만남 이후로 운영이를 사랑하게 되었고, 운영이는 궁녀라서 성을 핑계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목숨 걸고 몰래 편지 주고받고 있고, 운영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 한스러워하고, 김진사도 한스러워하고, 운영도 한스러워하고. 첫 만남 이후로 김진사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연성이 개입되어 있다. 헤어진 이후로도 계속 김진사 생각해. 너도 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 라는 이야기. 다음 페이지. 요즘은 다 문자로 끝나지. 연애 편지라는 게 요즘은 아예 없지 않나? 그렇죠. 손으로 쓰는 편지 그래도 한두 번은 받아보고 써보고 해야 되는데,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 그때 손편지라도 하나 써드려. 지금 보실 거는 사랑의 역사 김용희. 어머, 설명문이고요. 설명문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설명을 통한 이해가 목적입니다. 설명이 목적이 아니야. 이해가 목적이야. 비평문이고요. 설명적이고 처음 중간 끝 나눠놨었기 때문에 체계적이다.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분석할 거거든요. 분석적이다. 낭만적 사랑의 관념. 어머, 사랑이라면 역시 불타오르는 뜨거운 빨간색 정열의 사랑과 로맨틱한 그러한 낭만적인 사랑 뭐 이런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역사에 따라서 사랑에 대한 관념의 변화. 좀 웃기지 않아? 사랑은 옛날 사랑이나 지금 사랑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사랑 못 해볼 것 같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어차피 인생 혼자야. 혼자서 재밌게 잘 살면 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럼 또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요 말만 잘 기억해 둡시다. 사랑이라는 관념이 변화합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남녀관념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면서 어머, 대조가 쓰이나 보다 서술하고 있다. 밑으로 내려가자. 사랑에 대한 관념이 변화할 거예요. 고대에는 하찮고 불길한 감정, 중세에 들어서서 낭만적인 사랑이 나타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었고, 사랑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부족한 자신을 보완할 수가 있다고.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당신이 나를 멋지게 만들었어. 당신의 사랑 덕분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겠지. 밑에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의 주장이다, 결합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니까 이제 옆에 본문 보도록 하죠. 여기 지문 살펴보시면 네모 쳐놨는데 어때? 고대 로마, 중세, 17세기 전, 17세기 이후 이러면서 우와, 옆에 나와 있었던 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랑에 대해 서술하고 있구나. 맞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 옆에다가 또 한마디 써볼까요? 뭐라고? 통시적 관점에서 사랑을 고찰하고 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추워지면 얘기하고. 고대 로마에서는 정열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사회적 무능력자로 치부하고 치료해야 할 불길한 사람으로 여겼다. 저거 사랑에 빠졌어? 저 남자한테 여자한테 홀딱 빠졌네. 저 정신 나갔네. 저 미친놈이야. 중세가 되면 오늘날 생각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념이 나타납니다. 중세 낭만적 사랑 등장. 용맹한 기사가 용으로 둘러싸인 성의 공주를 구해내고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 목숨을 걸고 여자를 구해주고 있어. 이러한 기사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로망이라고 불렀고,
근대에 이것이 와서 노블, 즉 소설의 형식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사랑은 낭만적이고 노블이라고 하는 소설 형식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블은 뭐여야 돼? 낭만적이어야 돼. 밑으로 내려오자. 17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랑과 결혼은 신분에 의한 의무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즉, 여기에는 사랑이 없어. 17세기의 결혼에는 사랑이 없어. 결혼은 사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결합에 가까웠다. 네모. 권력의 결합. 언제? 17세기 이전의 사랑은. 신분 어디가 있냐? 하지만 17세기 이후 신분 계급의 구속이 느슨해지고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신분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짝지어준 거 가문을 위해서 하는 결혼 대신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위해서 개인이 중시되는 사랑의 형태가 갖추어졌고 이것이 낭만적 사랑이다. 낭만적 사랑에서의 핵심은 뭐야? 개인이야, 개인. 낭만적 사랑은 개인이야. 사랑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신흥 종교로 부상을 했다. 종교야. 여러분들 기독교인이야? 불교도야? 그러면 부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절대적으로 지킬 거라고 할 거잖아요. 사랑의 의미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화살표. 사랑은 중요해. 한마디만 더 쓸까? 사랑은 이제 절대적이야. 사랑을 위해 목숨 걸 수 있어야 돼. 당시 사람들은 어느 하나 확고한 것 없이 요동하는 피곤한 현실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은 진정한 사랑뿐이라고 믿었다. 진정한 사랑의 특징,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즉, 진정한 사랑,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낭만적 사랑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 자기 승화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사랑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완벽해질 수 있어.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함으로써 불완전한 나가 완전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표시할까? 불완전한 내가 사랑을 하면 완전한 우리가 될 수 있어. 사랑 완전 좋은데? 낭만적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완전한 전체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이 자기 영혼의 부족한 부분, 나, 완전한 전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면 사랑 뜻 치워도 내가 완전해져. 그러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감정. 이 사랑의 감정에도 오케이, 성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남자가 바라보는 사랑, 여자가 바라보는 사랑, 이게 조금 달라. 여성은 사랑의 관계에서 수동적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 성 안에서 기사님이 날 구해줘야 하는데 기다리고만 있어. 하지만 1792년 페미니스트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여성의 권리 옹호에서 이제 여성은 사랑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사랑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개인의 적극적인 문제가 되었다. 다른 색깔로 좀 구분을 할게요. 72년 페미니스트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여성은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연이 아니라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 문제가 되는 거다. 사랑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사랑 앞에 너 적극적이어야 해. 라고 얘기해 준대. 현대사회에서, 물론 요 이야기에 전부 다 뭐 동감하냐 안 하냐는 이제 받아들이는 우리의 차이인 거지. 현대사회의 사랑과 결혼에서는 네모칠 거예요. 현대사회. 왜냐? 앞에 시간이 흐를 때마다 시기에다 다 네모쳐 놨으니까 여기 네모칠 거예요. 현대사회의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결혼과 동시에 낭만적인 감정을 공유하기보다 일터의 사냥꾼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 나가서 돈 벌어와. 그렇기에 결혼하는 순간 남성은 내가 이왕이면 가족을 위해 고생할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순결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나 누이의 모습을 여성에게 기대하면서 여성이 자신에게 헌신해 주기를 요구한다. 여성 입장에서는 헛소리지. 여성은 결혼 후에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깜짝 행사와 사랑스러운 체험, 이벤트 맨날 해줘. 그러한 남성을 꿈꿉니다. 나를 늘 기쁘고 설레게 해줄 남자를 원해. 현대사회에서의 사랑과 결혼은 빨간색 체크. 동상이몽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동상이몽 무슨 뜻이에요?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꿉니다. 즉 결혼이라는 것 앞에서 결혼이라는 하나의 침대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거라고 낙인 찍으려고 한다. 사랑 없어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지. 현대 사회는 훨씬 복잡해졌고 현대인은 바쁘고 피곤해. 그래서 현대에는 사랑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는 양상이 나타난다. 현대인들 요만큼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현대인은 다시 바쁘고 피곤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랑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 상대를 통해 자아를 확산해가는 방식. 현대인들의 사랑은 그런 거야. 내가 너에게 헌신하고 네가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성장하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해. 사랑은 자기 자신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다. 사랑의 감정과 사랑하는 상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인 셈이다. 사랑을 하면서 상대방을 통해 나를 보는 거야. 사랑을 하면서 상대방을 통해 나를 보는데 내가 조금 더 성장해 나가고 나의 자아가 확산되는 것. 그걸 원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너를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눈 맞추고 싶고 막 이런 감정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그렇대. 옆에 동상이몽 아까 빨간색 쳐놓은 것만큼 옆에 학습활동에 나와 있죠. 동상이몽이라고 했었던 거. 남자가 원하는 내용, 여자가 원하는 내용이 달라. 끝. 현대인은 점차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현대인들 개인화에 의한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심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은 식지 않을 거야.
동상이몽의 결혼 제도라고 해도 그것이 시사하는 사랑의 유대나 소속감은 포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자아를 확산하는 거 좋다 이거야. 하지만 사랑하면 사랑 그 자체에서 오는 유대감, 소속감이 있는데 그게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 진짜 무조건 내 편이 있어. 이런 게 얼마나 든든한 건데.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현대의 사랑.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아 실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이야기지. 사랑에서 쓸모,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그 마음 이해는 하는데 사랑은 또 그렇게 단순하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야 라고. 밑으로 내려오죠. 사랑에 대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사회학적 관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단원에서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각각의 사랑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아래로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사랑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사회학적인 거야, 사회학적.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글은 사랑을 뇌과학 측면에서 접근을 할 거예요. 세 번째 지문 보러 갑시다. 사랑에 대한 오해 정재승. 이 아저씨 요즘 유명하죠? 저기 어디야? 알쓸신장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그 연구한 아저씨. 곰처럼 생긴 아저씨 있어요. 집중할게요. 글의 종류 설명문. 설명적이고 체계적이고. 자 여러분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사랑은 뇌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욕구나 동기예요. 이렇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과학적 관점에서 사랑을 설명합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자들의 사례를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입니다. 이 정재승 아저씨만 해도 이미 전문가인데 더 전문가의 견해를 예로 들어서 글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앞 페이지로 넘어올게요. 영어 사전에서는 사랑을 상대에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자 여기 감정 상태. 사전에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정의했어. 그러나 최근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은 이 정의를 조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신경과학자 밑에다가 써야 되겠네? 뭐라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더없이 간결한 이 사랑의 정의에서 그들 신경과학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단어는 심기를 건드리다 다른 말로 어떻게 동의하지 못하는 단어는 바로 마지막에 붙은 감정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사랑은 감정이다. 아니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대.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 재밌을 것 같아 글이. 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다 빨간색 한 번만 더 칠할게요. 이 글은 과학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글이니까. 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랑을 감정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물어보고 이 질문에 대해 신경과학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답하고 옆에 문답. 신경과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랑이란 감정이라는 일상적인 표현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사랑이 감정이라면
사랑을 표정으로 나타내 보라고 주문한다. 별표. 신경과학자들의 전제는 뭐야? 감정은 표정으로 드러난다. 감정은 표정으로 드러난다. 이게 전제야. 즐거울 때 표정 지을 수 있어. 슬플 때 표정, 화날 때 표정 지을 수 있어. 근데 사랑할 때의 표정 생각해보니까 사랑할 때의 표정은 없어. 우리는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즐거운 감정은 얼마든지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감정 동그라미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남의 표정을 보고 상대방의 그런 감정을 읽을 수도 있다. 설령 미국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찡그리는 미국인의 표정을 보고 화가 났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감정을 읽을 수가 있다.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읽을 수가 있다. 화살표.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원초적인 감정을 표정이나 몸동작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몸동작 동그라미 몸동작 이렇게 화살표 반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감정은 표정이나 몸동작으로 나타난다. 감정은 표정이나 몸동작으로 나타난다. 공교롭게도 빨간색 체크, 사랑에 대응되는 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표정 지어봐. 그러면 그거는 못 짓는다는 거야. 아무도 사랑에 빠진 표정을 명확히 지을 순 없다. 우리는 친구나 동생에게 연인이 생기면 그 사실을 다양한 행동을 보고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표정을 보고 읽어낼 수는 없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라는 점에서 여느 감정과 구별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감정 밑에다가 쓸까요? 감정은 모두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모두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네. 감정은 표정이 있어. 하지만 꼭 행동이 나타나진 않아. 사랑은 표정이 없어. 행동으로는 알 수는 있어. 그 정도의 차이점.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돼요. 우리는 사랑과 기타 감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사랑과 감정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슬프거나 기쁜 감정 상태가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마음으로 간직된다라고 해서 감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랑은 다르다. 감정은 밑에다 또 쓸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은 달라. 사랑이라는 상태는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 그와 함께하고 그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체크합시다. 사랑은 행동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일련의 행동에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은 목적이 있어. 그러한 점에서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욕구나 동기에 더 가깝다.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뇌 활동 사진을 찍어보면 사랑은 우리 뇌 안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하지 않고 세상에 사랑은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가 된다. 어떠한 감정을 느끼면 여기가 활성화돼야 돼. 근데
사랑을 할 때는 여기가 활성화돼. 이런 거지. 어디 보자. 오른쪽. 오케이. 다음 페이지. 사랑에 대한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과학적 관점. 일반적으로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감정이 아니라 욕구나 동기다. 도대체 과학적 관점은 뭔데? 증거를 대봐. 알았어. 감정은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은 표정이 없어. 사랑은 행동과 목적이 있어. 뇌활동 사진을 찍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이렇게 정리됐을까? 다음 페이지. 사랑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은 다른 심리 상태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무미건조하고 좀 슬픈 얘기 같아. 사랑은 뇌에 있는 특정 화학물질과 신경회로 때문에 생겨난 보편적인 마음 상태라고 믿는다. 다시, 사랑은 화학물질과 신경회로 때문에 생겨나는 보편적인 마음 상태야. 사랑하는 연인들을 MRI에 넣고 그들을 찍은 최초의 연구자 헬렌 피셔는 엄청 유명한 과학자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옆에다가 쓸까요? 사랑의 감정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과학자, 해당 분야의 권위자의 실험을 인용해서 이 글의 신뢰성을 높여 사랑에 빠진 수십 명의 연인들에게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로 피가 몰리고 에너지가 활발히 소모되는지 관찰했더니 어머, 실험 결과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마약에 빠진 사람처럼 보상 중추에서 활발해. 사랑해. 그러면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돼. 기분 좋은 물질이 나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 분비되는 것도 관찰된다. 여러분들 요즘 도파민 분비되는 걸 느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는 거 다 도파민 분비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고귀한 마음도 빨간색 체크.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생물학적 뇌 활동이다. 사랑이라는 건 감정 아니야. 뇌의 활동이야. 도파민과 함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늘어난다. 이 화학 물질이 체내에서 늘어나면 사람은 혈기왕성해져 신경과민, 불면, 식욕상태, 떨림, 두근거려, 가뿐거리는 호흡, 고민, 두려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 흥분돼서 잠이 안 와, 막 몸이 각성돼서 깨있어. 놀랍게도 이 모든 증세가 사랑에 빠졌을 때 관찰되는 증세가 아니던가. 그러면 이렇게 체크할까요? 사랑에 빠졌을 때 노르에피네프린 분비.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의식하는 모든 행동은 생물학적인 뇌를 통해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사랑도 이 단백질 뇌에서 벗어날 수 없어. 뇌를 통해 설명 가능해. 그러니까 사랑 감정 아니야. 뇌의 활동이야. 물론 사랑이 특정한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회로 작동을 반드시 동반한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사랑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 사랑이라는 감정,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화살표를 할까? 요렇게 사랑하면 요게 분비된다고 사랑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다 라고 만 말할 수는 없어. 이거 이외에 다른 아직 니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감정, 원인을 정확히 뭐라고 하나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잖아. 사랑하는 동안 과도하게 분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봐. 사랑의 원인인지 결과물인지 부산물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 다만 확실한 건 사랑을 하는 동안 우리가 보이는 많은 비정상적인 행동은 신경 전달 물질로 어느 정도 많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 전부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는 없어. 이 얘기 됐을까요? 밑에 잠깐만 볼게요. 세 편의 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생각이 변했나요? 네. 다음 페이지. 사랑에 대한 다시 빨간색 신경과학자의 관점. 특정한 화학물질과 신경회로 보편적인 마음 상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인용도 있고. 다음 페이지. 김진서와 운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죠? 패스. 낭만적 사랑, 글 두 번째에서 나타나 있는 낭만적인 사랑, 중세의 낭만적인 사랑은 정열적인 거야. 불완전한 개인을 완전한 우리로 바꾸는 거야. 현대인들의 사랑은, 열정은 소모적인 거야.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지. 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봐. 그냥 내 자신을 찾는 거지 뭐.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사랑, 감정이 아니다. 표정이 없으니까, 표정 없이 행동이 있으니까, 사진 찍어보면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이지. 옆에 감정 관장하는 영역이 아니야. 감정 관장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다음 페이지. 사랑이란 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관점을 정리해 봅시다. 빨간색 체크. 편지는 문학적이고 사랑의 역사는 사회학적이고 사랑에 대한 오해는 과학적인 거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다음 페이지. 사랑에 대해 주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빨간색 별표. 니들 작년 시험 문제. 요 페이지가. 여기에서는 이거네요. 환경 생태학. 제인구달은 얼마 전에 그 사냥당해서 부상당한 침팬지 야생으로 돌려보내주던데. 구달이었네. 아직 살아계신 분이에요? 제인 구달은 영국의 환경운동가자 동물학자다. 평생 침팬지를 사랑으로 돌보며 연구했다. 사랑의 관점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이거야. 환경생태학. 저 말이 중요한 거야. 문학적, 사회학적, 과학적 관점, 환경생태학적 관점.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여러분들 섭섭치 말라고 문제도 같이 붙여드렸죠? 조금 있다가 여러분 풀 시간 드릴 겁니다. 일단 정치.